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30대 후반 미혼 여성분이 또 이 소개팅 사연 네. 뭐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네. 30대 후반 정도 되면 약간 저희가 이제 막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의 조언이 뭐 별 도움이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한 구라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네. (3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작년 초 거래처 미팅에서 3살 연하의 잘생긴 남자를 만났습니다. 각자 회사 상사를 모신 어려운 자리였는데 미팅을 마친 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결혼을 전제로 끊임없이 선보고 좀 만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선보고 그러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일 때문에 연락을 안 할 수 없는 사이라 일단 연락처는 줬습니다. 일 말고 개인적 연락도 자주 오고 몹시 적극적으로 들이대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딱 봐도 미남형이었고 옷이나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어서 지금까지 만나던 수수한 선남들과는 달리 바람둥이 같아 좀 망설였습니다. 정작 자기가 좋아서 만나자고 해놓고 저한테 외모나 스타일 지적을 많이 해서 이 사람 만나려고 날 잡고 쇼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만나는 동안 그 연하남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반하고 나니 걔가 좀 뒷걸음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만나면서 제가 부담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힘들다. 너랑 사귀다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게 몇 달을 지내다 그 친구가 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린다고 지방으로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카톡이나 전화로 안부 인사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도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 있는 본가로 가면서 결혼 압박이 심해지고 선도 보고 하면서 저랑 비슷하게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오랜만에 서울에 들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만나서 밥 먹고 돌아가는 그 친구를 배웅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도 가끔씩 카톡하고 날씨 좋을 때 자기 사는데 놀러와라 뭐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사귀자는 신호는 아닌 거죠? 제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못하겠고 이 친구 생각도 알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오빠들, 이 연하남은 저를 진지하게 사귈 생각이 있는 걸까요? 미적지근한 이 남자를 처음처럼 다시 적극적이게 할 방법은 뭘까요? 야 이거 사연 어떻게 일반적입니까? 많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여러 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파헤쳐 그렇다고 주십시오. 많이 일반적이지 않냐. 그러고 보면 그 뒤섞여 있는 요소들이 또 많이 일반적인 요소들입니다. 네. 자, 하나하나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일단 3살 연하의 잘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들이대서 근데 이게 약간 모르겠는 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걸로 지내는 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네. 서로 카톡하고 뭐 사귀는 사람처럼 뭐 주말에 뭐 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통화도 한 2시간씩 하지만 사귀는 건 아닌 사이. 그러면 이런 거는 저거는 없나요? 같이 잠을 잔다거나. 잠을 자는 이런 사이도 있고 잠을 자지 않는 이런 사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라고 두 명이 다 상호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랑 안 자는 건 상관없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안 사귀고 가끔 만나는 사이인 거야. 안 사귀는데 안 사귀는데 안 좋은 사귀는데 거야. 그냥 잠만 자는 사이. 네, 잠만 자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요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분은 계속 이 상태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태죠.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네.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가 남자분한테는 네. 매우 다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이었잖아. 적극적이다가 잤잖아. 네네. 그리고 뜨뜻미지근해지면 네. 이건 일반적인 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래. 매우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일반 이런- 수학의 정석 1장에 나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이런 있죠. 경우는 네. 다시 처음처럼 뜨거워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이 일반적인 그냥 남자라는 동물들의 그렇죠. 그냥 저거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잠을 안 잔 상태인데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그냥 전화만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데이트만 하고 이런 상황이면 요거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럴 수 있지. 다를 수 있지. 똑같나요? 크게 총론으로 보면 맞아요. 100% 말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 네, 있을 수 있어. 있지. 김프로 입장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약간 절망적인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밥 먹고 돌아가는 그 친구를 배웅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다 할 때 만약에 되게 좋았으면 같이 자고 1박 2일 보냈으면 그게 명시돼 있을 것 같거든. 그게 없다는 게 그냥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은 정도로 그냥 그 친구는 생각했는데 이분은 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잠깐 그럴 수 든다. 네.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보면 네. 어쨌건 매력 있는 이성으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이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옷이나 외모에 신경 많이 쓴다. 그럴 수 있어요. 멋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바람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자기가 좋아서 만나자고 해놓고 저한테 외모 스타일 지적을 많이 해서 이건 뭐냐면 연하남들이 누나한테 약간 귀여움 피는 애교라고 보시면 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적이 아니고 네, 지적이 아니고 그 지적질을 빙자한 귀여움짓이라고 보시면은 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진짜 싫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사귀기 전인데 진짜 싫다고 너무 별로예요. 옷 좀 바꿔 입고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 근데 누나는 좀 스타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연하남들이 누나들한테 하는 애교입니다. 애교. 네. 이분이 연하를 안 사귀어 보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나오잖아요. 그가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네. 뭐 사귀지도 않는데 결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거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건 부담 이러면 안 되죠. 느끼죠. 이건 이러면 안 되죠. 네. 초장부터 이래가지고 부담이 됐을 수 있지. 이 결혼 남자는.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힘들다. 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하지 말자는 얘기로 받아들였을 텐데. 반하고 났는데 걔가 좀 뒷걸음질 치죠. 나도 뒷걸음질 치겠다. 그럴 수 있죠. 대놓고 또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너랑 사귀다 결혼 안 하면 난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배 감독? 여자 입장이라면, 남자 입장이라면. 문호크를 시전하죠. 멀어지는 건지 가까이가 오는 건지 모르겠어. 슬슬 뒤로 갔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기 이전에 이미 이런 대화가 다 나왔다는 거는 이 남자분이 문호크를 시전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형성됐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멀어졌잖아요. 네.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미 마음이 좀 가신 거예요, 남자한테.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잤느냐 안 잤느냐가 좀 중요한 변수긴 하겠네요. 중요하다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왜냐면 이 남자도 만약에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좋았었다. 그러면 서울로 오는 횟수가 잦아질 수 있거든. 그렇죠. 매주 오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되돌리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횟수를 늘리셔라. 그러다 보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만나는 횟수를. 네. 근데 이 친구가 날씨 좋을 때 자기 사는 데로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네. 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히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안 중요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연하남은 저를 진지하게 살 생각이 있는 걸까요? 왜 이 진지하게를 버리세요? 그렇지. 네. 이 마음을 버려야 돼. 진지한 만남과 안 진지한 만남 뭐 어떻게 구별해요? 그렇지. 이 진지하게 하는 가로 열고 결혼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오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가는 게 맞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왔다 가자. 오면 오네? 안 오면 갈까? 귀찮은데 가지 말까? 요 정도 매너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전히 근데 이분은 진지하게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에는 이미 상태가 그렇지.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남자에게 마음이? 제 생각에는 결혼을 전제한 진지함이라는 전제가 빠지지 않는 이상 이분이랑은 전개가 힘듭니다. 네. 그거는 일리가 힘듭니다. 있습니다. 네. 이 남자랑은. 네.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좋다. 그러면 진지하게 일단 빼시고 그 뒤부터는 뭐 다양한 초식이 있을 수 있죠. 배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횟수를 늘리면 나 있는 대로 놀러 가라 그러면 한번 놀러 가줘요. 하지만 그 전제로는 네가 나 있는 대로 한번 오면 나도 갈게. 그러면 한 주는 우리 집에서 보고 한 주는 다 그쪽 가서 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네. 다종다양하게 만나는 거리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당황스럽게도 막 들이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가봐야 하는 건데 그 전까지 목표를 바꾸시라. 네. 네. 그때 무기가 또 아까 김프로 얘기한 게 이제 약간 치사스럽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자줄 듯 하면서
다음 주로. 그럴 수도 있지. 방법이야. 그럼 네. 매주 올라오겠다. 그렇지. 매주 네. 올라오지. 네.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 건두시면 됩니다. 어. 네. 본인에게 달렸다. 참 별말 다 하네. 지난주에 그 주거 이런 부터 19금 얘기를 막 하게 됐는데 네. 자줄 듯 하면서 유예하는 방법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이번 주에는 키스만. 아, 진도를. 그렇죠. 네. 그 다음 주에는 키스 플러스 몸 터치까지만. 네. 그 다음 주에는 키스 플러스 몸 터치 플러스 약간의 좀 더 진한 스킨십까지. 네. 하지만 결정타는 주지 않는. 네. 그리고 장소로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키스를 야외에서 오케이. 음. 또는 키스 플러스 뭔가 그 몸 터치를 차 안에서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숙박업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네. 바로미터가 되겠네. 몸을 닳게 만들어 놓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음. 좋은 만남 가져요. 야, 매주 올라오겠다. 그렇지. 매주 올라오겠다. 네. 그렇지. 매주뿐이겠어? 주중에도 올라올걸? 그렇지. 그렇지. 주중에도 출장 오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랬는데 만약 안 온다? 그럼 잠깐 접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데 안 온다. 네. 그러면 그건 그냥 깔끔하게. 네. 다른 선 보시는 게 낫죠. 접는 것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지를 두면 안 오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 아,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쉽지 않은데 안 온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건 확실한 거죠. 확실한 네. 거죠. 네. 끝난 겁니다. 진지하게라는 전제 제발 빼시고. 미적지근한 이 남자를 처음처럼 다시 적극적이 할 방법. 일단은 진지하게라는 거를 없애라. 그렇죠. 네. 그거를 그쪽 상대방이 이 누나 봐라. 이 진지하게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없어졌네. 네.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처음처럼 다시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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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해야겠다, 안 해도 된다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뭐 생각을 해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가 네. 하려면 지금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자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나는 결혼을 하려면 이런 계획으로 하고 싶은데 그걸 얘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남자가 그건 만나면서 계속 점검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다. 결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를 버리세요. 사람을 만나다 괜찮아지면 진지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놓고 만나는 관계가 선후 관계는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릴 텐데 네. 예전에 나오셨었죠? 네. 요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네.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우리 이영희 기자님. 이영 기자님의 에세이. 저는 자주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썼었던 에세이인데 네. 요거를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네. 조금 가볍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헤이블에서 세트 상품 구매하신 후 리뷰를 남겨주시는 김프로쇼 청취자분들에게는 올인원 파워바 혹은 존 바바토스 아티잔 향수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우리 식구 같은 출판사죠. 비빔북스 화이팅. 품격 있는 고객 중심 보험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 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최희영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금강 1894에서 신한 역할을 맡은 최우혁입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연세로댐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리 레시피 주제는 내 인생만 이렇게 엉망인가요? 네. 이렇게 느끼나요? 내 인생이 참 엉망이다. 느낀 적이 있었죠. 어. 과거형. 네. 네. 저는 언제 뭐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긍정의 화신이기 때문에 요즘은. 언제 그랬냐? 아주 드라마틱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11년 11월 달, 11, 10일. 가열차게 창업했던 회사 문 닫고, 그 다음날 이혼 도장 찍고, 집 뺄 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스트레스 지수 1, 2위가 실업과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시에 그거를 네. 이틀 상간에. 네. 그러고 나서 거지 같은 집에 그 월세방으로 옮겨놓고 연말 연시를 맞이할 때 그 기분. 야. 정말 암담했습니다. 네.
저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때 힘들었어. 네. 배 감독은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 정도 때까지. 남들은, 야, 그래도 니는 니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했을 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없는 게 나을걸? 이러면 프리랜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 뭔가 그래도 다음 단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그냥 똑같네? 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면서도 저는 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음 계단은 언제 나올까? 너무 계속 반복일 뿐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했던 것 같다.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처럼 순식간에 절망의 크기가 큰 절망에 한꺼번에 한 번씩 찾아올 때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땐 그래도 거울을 보면 왁구가 괜찮거든. 그래서 밤새지 뭐. 아, 뭐 좀 잘 꾸미고 다니지 뭐. 그럼 뭐가 나오지 않을까? 뭐가 되지 않을까? 돌파가 되지 않을까? 내 몸뚱아리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내 몸뚱아리가 저에게 말을 겁니다. 되겠어? 네, 다시 그 복부로.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게 한 번씩 온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과장님은 뭐 인생의 엉망이라고 느끼실 뭐 객관적인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다라고 할 시점인데요. 대학 들어갔을 때예요. 제가 연세대 의대를 꼴찌로 들어갔거든요. 추가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꼴찌예요. 제 인생 간증거리인데 네. 들어갈 땐 좋았죠. 근데 들어가서 진짜 꼴찌로서 평생 처음 살아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다가 저기 성적 바닥인 입장으로 한 4, 5년 이상을 쭉 지내다 보니까 그 지금 보면 그냥 연세대 졸업했는데 그걸로 끝나는데 그때는 진짜 비참하고 또 낙제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스스로 가장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존감 바닥 찍으셨겠네요. 네, 그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니까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 인생에서 되돌아봤을 때 지우고 싶었던 인생 하면은 늘 거기였어요. 거기가 이제 1번이었는데 4년 전에 이제 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지우고 싶은 인생이 그때로 쭉 오래 가다가 이제 4년 전부터는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가 온 지 한 달 만에 죽었는데 장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화장하러 한 그 날에 새벽에 우리 아내가 없어졌어요. 집에서 이제 샤워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갔냐고 우리 집으로. 근데 아니라고 장례식 직장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못 찾겠대요. 고민하다가 혹시나 설마 해가지고 제가 차를 말고 저희가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새벽 기도에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례식장에서 교회까지는 택시로 타도 한 20-30분 거리고 그 밤에는 택시도 없고 어떻게 갔는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진짜 사고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 번 장례식을 치를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몇 번 이제 그 이후로 밤에 아내가 후다닥 하고 집 밖을 튀어나가는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본인도 정신이 못 차리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아가지고 놔두고 야 이건 진짜 이러다가 또 한 명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그 고통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상을 하거나 뭐가 떠오르면 현재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고통은 4년 전이나 지금까지 연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죠. 그때 한 4년 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얼추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제 인생에서 누가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아니에요. 그게 참 희한하게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 집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경험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입양조차 안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약간 고통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인생에서는 그게 지금 결정적인 가장 그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다 하나씩 얘기했는데 네. 난 뭘 얘기해야 되지? 그래? 근데 지난번에 얘기해보니까 네. 본인 외모로는 뻔질하게 생겼지만은 어. 굉장히 인생 어렵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역설적으로 인생이 엉망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비닐하우스 살아봤어요? 비닐하우스 살아봤거든.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집을 해놓고 살 정도였으니까 네. 진짜 가난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엉망이다, 최악이다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 네. 그때를 지나와서 그런 거. 아니 꼭 지나와서 그랬다기보다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 희한한 습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끝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좋을 것이다. 네. 아니,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누가 영화를 만든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누가 큰일이야. 누가 미쳤다 그러지. 그렇죠. 근데 그냥 만들 것이다 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 말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그냥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곧 노래할 거라는 생각 안 하지? 참나. 네. 뭐 그렇게 하고. 근데 뭐 41년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있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안 느꼈다면 그렇죠. 그게 꼭 특정한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쵸, 그쵸.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게. 오히려 강한 느낌이 드네요. 네. 과거의 네. 경험이 본인을 강하게 만든 그런 변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근거 삼아서 많은 사람이 지난번 예처럼 자꾸 이렇게 짓누르면서 키우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성장을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어려운 경험 때문에가 아니라 어려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긍정화할 수 있는 힘은 눌러서 키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참 좋은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김프로한테. 그게 본인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겠구나. 네. 예, 덕분에 아내를 고생시키는 힘이겠구나. 맞지. 맞지. 누구 한 사람 좋으면 누구 한 사람 힘들게 나요. 아내가 가장 강하다. 오늘 사연자도 그렇다. 그렇지. 그렇죠. 제가 참 마음 무거워요. 자연의 법칙이네요. 왜냐면 제 선배 중에 굉장히 해맑게 네.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선배 중에. 네. 네. 이 양반은 저도 나름대로 일을 이제 기자 때는 열심히 해서 네. 일주일에 한 3번, 많으면 4번 정도 이제 술을 먹었었거든요. 그 술자리라고 하면 이제 취재원을 만나느라고 네. 하여튼 약속을 잡아서 뭐 한 3번. 근데 이제 적으면 저는 한 2번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새벽 뭐 한두 시, 2-3시까지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7시 출근하고 네. 뭐 이런 생활을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은 일주일 내내 약속이 있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약속이 있어. 없는 날이 꼽아. 항상 가면 정말 다 알고 굉장히 하여튼 어디든 가면 그 사람을 물어보니까 네. 누구 선배 잘 있나? 뭐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도 싹싹하고 진짜 좋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서. 의사는 와이프가 좋고 그리고 이 율사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좋고 기자는 지만 좋다. 되게 미안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기자를 그만뒀는데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함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누구도 좋지 않다. 지도 지가 별로 안 그렇죠. 하필 영화 감독을 하려고 하네. 그 누가 좋냐면 G열 7, 8번에 앉은 애들만 좋아. 반대기 좋다. 그렇지. 용암에게 앉아 있는 애들만 좋지. 빨리 사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내 인생만 이렇게 엉망인가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 사연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중반에 낳은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싹 같은 아이는 학교 생활에 푹 빠져 신나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미쳐버리겠네요. 친정 부모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세상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고 대기업에 다녔던 남편은 무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에 지쳤었나 봐요. 기획실에서 매일 근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시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남편에게 제가 벌고 있으니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 중독증이 와서 도저히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약간의 돈으로 버티자 했는데 속모르는 시부모님이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 집을 사셨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때려쳤다며 노발대발하시던 시부모님은 아들 말은 듣지도 않고 일을 저지르셨고 그 길로 연락을 끊다시피 살았습니다. 어머님하고만 가끔 연락하면서요. 남편은 자신의 꿈대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고 치료비 때문에 남편은 한 학기 다니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6번 수술을 하고 주 4일을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살림을 줄이느라 이사를 다닌 지 8년이 지났네요. 피눈물 흘리며 고생한 보람이 있는지 아이는 많이 좋아져서 아직 특수 장애아동이긴 하지만 평범하게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2년 이상 휴학할 수 없어 다시 학교에 돌아갔고 이제 2학년입니다.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공부할 양이 많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책상 앞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대출금 갚으신다고 집 앞에 청소일도 하신다고 하고요. 그 사이 생활비며 아버님 교통사고며 지인분께 사기를 당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모았던 돈 8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더군요. 아픈 아이를 업고 중고등학생 과외를 해가며 100만 원 넘는 돈을 벌어서 월세 내고 남편 기숙사비 학비 내가며 1,000원 한 장으로 일주일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휴학을 할 수가 없고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야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신세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직 남편은 모르고요. 서로 삶에 지쳐서인지 남편과는 의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이예요. 태어나면서 아이는 아프고 정신없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인지 내가 너무 불쌍하고 지치고 화나고 울고 싶고 다 팽겨치고 이혼하고 싶네요. 지난주에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지갑을 들고 겨우 주사 맞히고 들어와서 엉엉 울었네요. 정말 다 싫어요. 매일매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연 처음 받고 심리 제목 이제 같이 건의하고 그럴 때 속으로 생각했던 제목이 노래 제목이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남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표정도 밝아 보이고 그런데 속으로는 뭐 가장 비참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딱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고 지금도 힘드실 것 같고 네. 힘내시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다 해결되실 걸까요? 제일 큰 건 경제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그렇긴 하죠. 지금 당장은 본인이 월 100을 벌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처리했는데 이제 자기 건강 건사하느라고 지금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이가 아픈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막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고 본인 병환도 생기시고 많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시기를 일단은 네, 저희한테는 뭐 이제 암이 몇 기인지 이런 말씀을 이제 안 해주셨으니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좀 심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종교를 가지신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어느 종교와 상관없이 네. 이분을 위해서 좀 잠시라도 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가 힘을 합하면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김프로쇼 때문에 병 났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헌금을 받을까? 받을까? 눈물? 정말? 네. 네. 열심히 기도로 성공하신 분에게 제가 축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 꼭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네, 농담처럼 제가 시작은 했지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진심을 바라고 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 남겨주신 걸 한번 또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팟빵 게시판에서 네. 뭐 그런 걸로라도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주변에서 무엇 하나 힘든 일만 있지 위로받는 구석이 있다는 말씀을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네. 네. 저희 팟빵 게시판에서라도 좀 위로를 작게나마 네.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 재미를 붙여가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위안. 남편도 거리가 로스쿨 있으니까. 그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네, 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담은 있을지언정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남편 입장도 참, 이 남편 입장이. 그러니까, 힘들다고 회사 그만두고 이러면 안 돼요. 회사 그만두고 이러면 안 돼. 자아 성찰입니까? 네. 참 이게, 제가 네. 숙연해지는데. 네,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지금, 로스쿨 들어가기는 했고,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만두고 대기업을 다시 들어가기는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던지고 나왔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냥 뭐, 날품팔이나 뭐 이런 일을 그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네. 남편도 당장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뭐 일부러 그러는 거는 또 아닌 거는 알겠는데 네. 그걸 또 감당해야 되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남편이 좀 용단을 내려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판로를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네. 방송이니까 뭐 감히 함부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막 던지자면 시부모가 집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출 갚고 집 털어야죠. 네.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돈이 생겨서 일단은 돈 못 벌고 이분이 벌었던 어떤 금액이나 또 치료비까지를 부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목돈은 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용단을 내려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이게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그 부모님이 대출을 받으신 게 본인들 집 뭐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는 아닐까요? 자기들 집이 아니고? 아니죠. 이제 당신들 사실 집을 크게 대출받아가지고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출금 갚느라 앞에서 뭐 경비도 하시고 뭐 한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연 보내신 부부가 살 집이랑은 상관없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사서 그래서 그 돈을 갚느라고 네.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가 기능을 못하면 남편이 원래는 지금 돈을 벌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근데 남편분한테 남편이 모르시니. 돈을 못 벌면 그 부모가 돼야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부모가 돈을 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지금 그 집을 해서 키우느라고 하는 돈을 너무 이제 미래를 보지 말고 조금 정돈해서 아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해보고 돈 쓰듯이 쓰는 하긴 게 낫지 않나. 학비는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저기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네, 뭐 네. 그런 걸로 이제 해결하고 계신 걸 보면 부모님과 별도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상황에 본인까지 아프고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막 던졌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그 회한이 커서 그 부분이 더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힘들 수도 있겠고 네. 너무 또 돈 얘기만 제가 하니까 근데 곤란하긴 사실은 한데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 상한 것이 건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이분은 두 번이나 경험하신 거죠. 한 네. 번 임신 중독증은 물론 그냥 임신 자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네. 그 전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벌써 스트레스를 작용하고 다른 거 많이 해결되고 좀 편안한 시점이 됐나 싶더니 덜컥 이제 암이 진단돼 가지고 본인이 놀란 거잖아요. 네. 근데 대개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결과물처럼 여겨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암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쉽게 뭐 말로 해서 금방 떨어지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본인의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인생 잘못 살아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임신 중독증은 임신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런 해결책을 잘 못해서 실제로 산모가 그것 때문에 사망하고 이런 예들이 많아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고 제가 대학생 때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영화관에서 울었어요. 몇 안 되는 영화관에서 운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황신혜 배우가 임신 중독증으로 나와서 결국 아이 낳으면서 죽거든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게 큰 어려운 병으로 취급되었던 문제죠.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우리 해서 그래 남편도 어쨌든 결단을 내리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했던 돈 8천이 들어갔다는 데서 저까지 너무 속이 쓰려지는데 시부님이 사기의 교통사고까지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은 돈까지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때 왜 이랬을까 하는 계속 후회와 과거에 대한 얽매이는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냥 긍정적인 걸 최쌤이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걸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좀 더 마련을 해달라고 남편과 뭐 시부모님들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격려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난 이제 다른 건 신경 못 쓰고 나만 생각할래라는 것들을 표방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표방하면 저분이 이제 조금 병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막 가는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전달을 분명히 안 하면 또 옆에서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늘 본인이 희생해 왔거든요. 그래서 수순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다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로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아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본인 생각하시라. 사실은 그게 결국은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분이 건강하고 버틸 때 가족이 그나마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식으로 빅픽처를 보자면 이분이 건강할 때가 최고로 문제가 잘 해결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본인의 건강에 뭐 1000%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요 한 줄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중간에 지금 내 신세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요 한 줄이 들어오는 게 내 신세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 말인즉슨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열심히 희생했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남편, 시부모 이제 좀 나한테 봉사 좀 해. 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하실 단계는 지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이 우리 가족을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냥 지금 본인의 문제에 집중을 하셔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 전혀 부끄럽거나 모자란 사람이라서 행동하는 방법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3자의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우라병 나죠?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가 다 해야 되고. 우리 애도 내가 다 키우고 남편 학비도 내가 다 벌고 굉장히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으셨던 분 같은데 예전을 생각해보면 추측입니다만 거울 보면 완전 도대체 내가 저렇게 늙지 말아야 되는 아줌마가 되어 앉아있네. 얼마나 화가 나요. 그 화가 이해가 돼요. 본인의 마음을 저희한테 사연을 보낼 때 그래도 가장 솔직하게 본인에게 집중하시라고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적혀 있는 게 저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불쌍하고 지치고 화나고 울고 싶고 다 팽개치고 이혼하고 싶네요. 라고 하신 게 내가 나 하나 감당하면 이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과거의 삶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셨던 분이고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황을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사연 부분의 앞부분에서 남편이 굉장히 이제 대기업 다니는 게 힘들다라는 걸 토로하고 그리고 그만두는 순간에
본인도 고뇌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표현들 몇 개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계속 다니라고 안 하고 그래 당신이 원하면 해야지 하고 양보한 부분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제가 보기엔 가장 후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다 꼬이고 다 이게 결국 남편이 해야 될 많은 부분을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이 하지 않을까. 남편이 이 시점에서 또 흔히 얘기한 약간 정신을 번쩍 들고 아 이건 뭔가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결단의 실수를 했구나라고 보여준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더 마음에 정말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중대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를 내시는 거에 초점이 딱 제가 이분 친구라고 생각하고 빙의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연 보내신 분의 정말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었어. 그러면 그 남편이란 놈 얼굴 한번 보고 싶으면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딱 한마디로 막 얘기하면. 네. 너 뭐 하는 놈이야 도대체 와이프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얘가 얼마나 고왔던 앤데 네 만났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대로 자기 조금 고생하면서 직장 다니면 될 거 가지고 왜 그때부터 이 상황을 만드냐. 꿈이 있으면 좋아. 누구나 꿈이 있지. 그러면 와이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꿈을 같이 해야지. 네 아버지 엄마가 아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몰라? 뭐 하는 놈이냐 너는? 이렇게 한번 되게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서 늙으면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 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정말 저기 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그냥 다 써주신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까지도. 네.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안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냥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럼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못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돼서 답답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면 부모님의 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야지. 해결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본인들이 어쨌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러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있는 데서 8천을 더 갖다 주는 일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는 일인가? 역할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지경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움이나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겠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 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물론 두 분이 계실 때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조금만 공부해서 내가 변호사 돼서 정말 고생 안 시킬게라고 말을 하실 수는 있겠죠. 네. 사연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의 글 안에는 그걸로 위로를 받았고 충분히 상황을 이겨낼 만한 깊은 마음의 어떤 동감이나 위로가 있었습니다라는 거는 일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당신의 사과나 그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야.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말로 한다고 그게 될 상황이 아니죠, 지금. 내가 막 되게 사실. 화가 나네. 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신 상태까지 그쵸.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만약에 우리 누나나 여동생이었다고 생각해봐, 배 감독. 어떨 것 같아? 그래도 이 암으로 진단되기 전만 해도 네. 그래도 이제는 좀 제대로 궤도에 맞춰간다. 이제는 좀 풀려간다라고 한 시점이었는데 이걸 꿍 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경험을 본인이 하게 돼서 정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야속하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되지. 아니 왜 신께서는 그런 판단을 하시나라는 속상함이 마음속에서 쭉 올라오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병이 나셨단 걸. 네. 네. 야, 말이 이거는 됩니까 이게? 그냥 말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따져야 될 이거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부담이 될까봐 뭐 이런 것 때문에. 혼내셔야 될 그렇죠.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걸 끌어안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해는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런 배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속상한 일이죠. 웬만하면 얘기 당연히 하지 않아요? 네. 가장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슴앓이 하면서 얘기를 아직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그동안의 그 흐름에 대해서 속상한 일이 정말 많은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다 감당할게. 요런 태도로 쭉 일생을 버텨오신 것 같은데, 버리십시오, 그런 태도를.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그럼요. 지금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오신 것 같아요. 아, 여기 너무 또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장모님이 암이
진단이 돼가지고 가족도 자식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하셔라는데 끝까지 버티셨어요. 결국 수술은 하셔서 다행히 풀렸는데 진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끝내고 말지 뭘. 근데 그게 가족들한테 사실은 훨씬 더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끌어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그렇게 기대만큼 안 풀려요. 그냥 자식들 말 듣고 뜻대로 해주고 그냥 그러면서 하면은 서로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칫하다가 나 혼자만 끌어안으면 되지 해서 말도 안 하고 병 키우고 이러면 정말 곤란한 문제예요. 그거는 뒷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때 뭐 마지못해 그냥 좀 맞춰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결국은 이분의 짐을 더는 의견을 낼 때 마지못해 맞춰주는 거지. 당신이 더 짐 더 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해야죠. 그리고 정말 이혼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방송이 소개됐을 때 이미 전달을 했으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전달을 안 하셨다라고 치면 이건 아니다. 네. 이건 꼭 빨리 지금 당장 꼭 전달을 하셔서 이 국면을 새롭게 다시 만드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짐을 나눠지셔야 됩니다. 혼자 다 못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더 집중하고 본인을 가꾸고 본인을 챙기는데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거를 신경 쓰시는 게 길게 보면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상황이 호전되면 아이는 날로 건강하게 잘 자랄 테니 지금 내가 이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못해주고 라고 생각하실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본인을 잘 추스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 사연은 사실 저희가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격려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아파해드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격려해주시고 팟빵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내용도 다시 또 보내주실 수 있으면 암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시간 지난 다음에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URL로 부담 없이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는 최대한 성심껏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하나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